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경제 끌어올려. 자, 김태현의 정치쇼 3부. 잠깐 쉬어갔던 경제 끌어올려 돌아왔습니다. 두 분 모셨어요. 오늘의 쌍끌이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SBS의 김혜민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쉬었어요, 김혜민 기자? 저희 WBC를 다녀왔습니다. 왜 갔어요, WBC? 저는 사실 그러게요. 마이애미까지 갈 줄 알고 반팔옷까지 챙겼거든요. 왜 갔대, WBC? 그대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WBC 결승인데. 네, 미국과 일본의 결승이 있죠. 네, 어제 준결승 미국, 일본과 멕시코 정말 재밌게 봤는데 저는 끝나고 또 볼 거거든요. 네. 근데 남의 전치가 되니까 되게 부럽긴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우리 한국과 일본의 투수들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그 도쿄돔에서 봤어요? 네, 그렇죠. 아이고. 직관을 했는데 팬들이랑 같이 울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졌겠다. 네. 전 텔레비보다 껐는데. 자, 그렇다 치고. 힘들더라고요. 네. 자, 이번에는 다시 본업 경제부로 돌아왔어요. 네. 김 기자, 요거 SVB 실리콘 밸리 뱅크. 네, 약자죠. 요거 좀 파산 사태 정리가 좀 돼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뭐 은행 또 뭐 여기저기 망했던데. 네, 제가 없는 사이에 큰 일이 생겼더라고요. 네. 사실 저금리 시대가 이제 끝나고요, 고금리 시대로 지금 들어왔죠. 이렇게 급변했을 때 은행이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이 저금리 시기, 그때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금리 시장에는 돈이 넘쳤고요. 그건 SVB, 이 실리콘밸리 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투자를 받는 돈을 맡기는 고객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SVB는요, 이 투자받은 단기 자금인 예금을요, 미국채 그리고 모기지라고 불리는 주택 저당 증권 같은 장기 자산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연준에서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했죠. 그러면서 많은 흐름이 바뀌었는데요. 테크 기업들의 주식이 급락했고요. 또 스타트업의 가치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 벤처 캐피털의 돈줄이 막히면서 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겠어요? 돈 빼야죠. 그렇죠. 예금을 이제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금리가 오르면요, 이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앞서서 SVB가 미국채를 많이 샀다고 말씀드렸죠.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금리 올려가지고. 그렇죠. 돈줄이 마른 테크 기업들이 계속 예금을 인출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은 당연히 이 금액을 줘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없어, 손실을 보더라도 이 인출 금액을 계속 조달을 해야 됐고요. 장기 채권의 일부를 또 팔아야 했습니다. 근데 채권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이제 나오면서 고객들은 불안하니까 나 돈 빼야겠다. 이 돈을 언젠가 못 뺄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더 많은 자금을 회수했고요. 또 SVB는 이 돈을 마련하느라 더 많은 채권을 파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러면서 SVB가 파산을 하게 됐죠. 이게 SVB 빨리 파산한 게 스마트폰 때문이다. 뱅크런이 빨라진 게 뭐 이런 얘기 있던데. 네, 맞습니다. 사실은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를 공유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도 그 테크 기업들의 대표들이 이 정보를 가장 빠르게 공유를 했다고 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요, 이 뱅크런 당시의 상황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 기사를 제가 좀 봤는데, 한 보험 스타트업 설립자가 창업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공항에 도착을 딱 했대요. 근데 이때 동료 창업자들 다 같이 본 거예요. 이때 모두 미친 듯이 스마트폰을 두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긴 예전에는 은행 망한다고 해서 은행에도 돈 빼려면 가서 줄 서고 번호표 받고 막 이러는데, 지금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빼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은행에서 뱅크런 일어나서 돈 빼가는데 반나절도 안 걸린다, 뭐 이런 얘기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다 같이 두들렸던 이유가 이 SVB에서 회사 자금을 빼내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자, 인출 소장 오늘 처음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 변호사는 살이 오른 거예요? 진행에 물이 오른 거예요? 원래 잘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는 전국 모의고사 1등 네. 제 변호사의 진행을 듣고 계신데요. 원래 잘하는데요. 하면서 더 잘하게 됐어요. 그런 거예요? 방송은 약간 자뻑이 있어야 돼요. 뻔뻔한 것도 이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방송은 자뻑이다. 그러면 김태현 변호사가 얼마나 잘하는지 지갑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예금자 보호가 우리나라는 5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초간 통장 본인 있다 없다? 본인 초간 통장 있다 없다? 초간 통장이요? 봐야 된다. 모르겠다. 저렇게 얘기하면 있답니다. 몰라요. 없어. 자, 2022년 6월 기준, 지난해 6월 기준 우리나라에 5천만 원을 초과한 예금이 얼마나 될까? 예금주 3명 가운데 2명이
5천만 원 초과한 예금 통장이야. 네. 이게 1,150조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도 하나 갖고 있겠는데 예. 두 개는 아닐 것 같고 예. 하나를 갖고 있겠는데 이제 불안하실까 봐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이번 주 내로 아마 여야가 이 예금자 보호한도는 원금 플러스 이자 합쳐서 은행마다예요. 은행마다. 그러니까 구태여 막 7% 5% 저축은행에 갖고 있는데 이거 깰 필요는 없다. 그리고 1억 원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아마 1억 원 초과하신 분도 상당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행마다 쪼갤 필요는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뭐 9천만 원 원금을 A라는 은행에 넣고 그다음에 저축은행이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죠.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분산해서 좀 넣어주면 괜찮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예금자 보호법 네. 우리나라 5천만 원이 한도인데 네. 이거 굉장히 오래전에 정해진 거니까 지금 예. 경제금도 바뀌었는데 뭐 예. 1억으로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1억으로 올리자라는 게 지금 여야 국회 법이 발의가 돼 있어요. 예, 발의가 네. 돼 있는데 예. 제 얘기는 예.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건 예. 우리가 믿고 있는 5대 은행 예. 이게 망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김태현 변호사 질문 하나 더. 예. 최근에 예. 나는 뱅크런 때문에 은행의 예금을 바꾼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예. 무관심한 사람들도 많은데 예. 바꾼 사람들이 있다. 그렇군요. 아, 그러면 왜냐면 궁금한 게 예금 잔액보다 대출이 많으면 상관없나요? 저랑 똑같은 고민하고 있어요. 예. 저기 일단 네. 2008년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했잖아요. 예. 그때 제가 이제 금융 담당 기자였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는 1등도 아니야. 모기업은 1등인데 증권업종에서 한 5손가락 안에는 들어. 예, 어딘지 알 것 같다. 예. 예. 근데 제가 다니던 회사 은근히 아닌가? 네, 맞아요. 은근히 티 안 내면서 좋아하고 있어. 예. 글로벌 금융위기인데 예. 왜냐 물어봤더니 가만히 있는데 고액 자산가들이 다 우리한테 오네요. 예. 아, 그때 그 회사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미국도 똑같아요. 예. 미국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행이 지역별로 특화돼 있어요. 예. 한 5천여 개 은행이 있는데 야 16대 은행이 무너졌네? 물론 여기 잘못 아니에요. 여기 좀 지금 앞서서 이제 세계은행 무너진 거 얘기해 주는데 결이 좀 달라. 물론 실리콘밸리 은행은 좀 억울해 여기는. 예. 왜냐? 아니 스타트업 전문을 해서 40년 동안 예금하다 보니까 실력 쌓아서 예금주 많이 가져왔더니 나는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 샀어. 장기채 조금 샀을 뿐인데. 예. 한꺼번에 파웰이 그냥 1년 새 4.5%포인트를 금리 올리니 예. 야, 가까워 있는 채권은 똥값이 돼버렸죠. 여기에다가 뱅크런 나타나니까 이거 손절매해서 돈 내줘야 돼. 이러다 보니까 생긴 마이너스가 2조 원이 넘어요. 그래서 연준이 나선 거였고 그리고 두 번째 시그네처 뱅크는 더 억울해. 예. 야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하니까 야 여기도 불안해. 뱅크런 때문에 하루에 10조 원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나라 은행도 망할 수 있냐고요. 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앞서 얘기했잖아요. 어디로 간다? 예. 어디로 간다? 최고로 간다. 제일 큰 데로만 간다. 아니 근데 소장님 우리나라 은행도 망할 수 있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전 세계에 금융위기가 온다는 거고 다 얘기하고 중간에 끊어. 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불편한 진실 하나 더 2008년보다 지금 왜 위기가 심각하냐. 저에게 2008년이 악몽의 시간이기 때문에 있죠. 예. 2008년에 당시에 리만 사태가 세계 4대 투자은행이에요. 예. 4대 투자은행이 망했을 때보다 예. 그때 뱅크런보다 지금 뱅크런이 1.5배 정도 속도가 더 빠르다. 예. 연준이 지역은행들한테 지불 준비로 하루짜리 예. 돈을 내줘야 돼요. 예. 아무리 뭐 스마트폰 뱅킹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비축해줘야 되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고 예. 또 하나는 뭐냐. 금융시장의 최대 악자는 뭐예요? 불확실성이에요. 야 지금 어디에서 뭐가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러면 야, 세계 9대 은행 터졌어. 그리고 유럽은 사실 크레디트 스위스는 자기 잘못한 게 더 커. 뭐 그렇다고 여긴 하죠. 자폭한 거예요. 예. 5분기 연속 적자였고 투자은행사 졸졸이 다 파산했어요. 예. 그러면서 재무제표 점검해 봤더니 야 회계사가 깜짝 놀랐어. 이런 재무제표가 있단 말이야. 예.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어요. 거기다가 지난해 말은 지분 넘겨가면서까지 스위스
UBS에 사우디에 이제 국부펀드 은행까지 이제 네. 도와달라고 해서 지분 넘겼는데 야 우리는 10%가 지분한도 초과야. 외국계 은행 10% 지분 이상 못 사라고 하니까 하루 만에 이제 파산한 거였고요.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우리는 뭐냐? 야,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거 네. 어디가 가장 불안할까? PF 하는 저축은행이요?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네. 굉장히 허약한 PF. PF에 누가 걸려 있어요? 저축은행 걸려있겠죠. 뭐. 빙고. 네. 다 맞췄어 오늘. 공부는 잘해. 네. 근데 천재소년. 네.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자산 수백조 원 하는 은행이 망하는데 하루 반나절 걸렸어요. 네. 그러면 저축은행 우리 수백조 안 돼.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지금 걸려있는 PF에 걸려있는 회사들을 좀 보게 되면 어떤 회사들이 걸려있을까요? 지방건설사 걸려있겠죠. 중소건설사. 맞습니다. 네. 지방건설사 걸려있고요. 또 또 어디 걸렸냐고요? 네, 캐피탈사, 캐피탈. 상호금융, 네, 걸렸겠지 뭐. 제2금융권. 제2금융권들 대부분 다 걸려 있습니다. 네. 무슨 이인철의 퀴즈 코너 같기도 하고. 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저축은행, 캐피탈, 중소건설사, 증권사들 다 위험한데 이게 왜 위험하느냐? 여기는 PF라는 건 돈을 먼저 끌어와서 땅 터 고를 때부터 이제 자본 조달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는 괜찮았어. 네. 금리가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이자 부담에. 근데 미분양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난 1월 말 기준 7만 5천 채예요. 이것도 10년 만에 최고예요. 네. 이게 미분양이 늘고 있다는 건 자금이 경색돼서 안 돈다는 이자는 얘기죠. 계속 나가고 있는데 네. 분양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러니까 연체율 얼마나 뛰었느냐? 2배 뛰었어요. 자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도 이것 때문에 지금 유동성 관리가 가장 위험한 리스크가 뭐냐라고 하면 부동산 PF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잔액이 116조예요. 지난해 말 기준.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만할게요. 너무 우울해요. 더 들으면. 여기서 요 얘기는 그만해야 될 것 같고 너무 우울해서 겁이 나기 시작해서. 아 잠깐만 하나 더 해야 하나 돼요. 더. 네. 왜냐하면 오늘 일단 증시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자넷 옐런이 나와서 네. 야 세계 은행만 다 보존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전체 은행 예금 다 보존할게 라고 시사했어요. 돈을 엄청 찍어나가겠다는 얘기구나.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은행주들이 올랐어요. 근데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미국은 지금 가능한 한 공적 자금 지원 없이 민간은행 도움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해.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위기의 끝일까? 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새벽에 되면 아마 새벽 7시에 미국이 금리 올릴 건가 말 건가 를 이제 결정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금리 올려야 됩니다. 올릴 거예요. 베이비 스텝 가능성 8대 2 정도 돼요. 그럼 두 가지를 더 주목해야 돼. 뭐냐? 관전 포인트. 파웰 의장이 끝나고 뭐라고 얘기할까? 계속해서 매파성으로 얘기할 건가? 아니면 금융 안정 기조를 얘기할 건가? 금융 안정 기조 얘기하고 있다는 건 금리 인상 종착역이 보인다. 알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점도표라고 있어요. 연주 왜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해요? 자꾸. 아니 말씀하세요. 점도표가 이제 분기마다 공개가 되는데 지난해 말 12월 달 거는 보면 올해 말 기준금리는 5.25가 상단입니다. 네, 아마 일부에서 아마 연내 금리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시그널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좀 볼 필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애플페이. 이거 애플페이 지금 되는 거죠, 한국에서? 네,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다 되는 건 아니라면서요? 맞아요. 이 애플페이 얘기 저희가 몇 주 전에도 한번 했거든요.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릴게요. 원래는 우리가 국민페이라고 불렸던 삼성페이만 쓰고 있습니다. 다들 삼성페이 잘 쓰고 계시죠? 저도 써요. 네, 저도 쓰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부터는 NFC 단말기를 갖춘 매장에서는 이 애플페이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쓰임새는 되게 비슷한데요. 이용 방식이나 활용도에서 좀 차이가 큽니다. 우선 삼성페이는 국내 모든 카드사의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애플페이는 현대카드만 가능해요. 애플은 항상 이렇게 약간 뭔가 이거 배타적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좀 묶어놓더라고. 네,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애플페이 사용을 하려면 현대카드의 비자나 마스터카드 브랜드 신용카드를 쓰거나 카드 하나 더 발급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게 없다면 국내 결제 전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아이폰의 지갑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하거나 현대카드 앱에 등록을 해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의 한국 첫 파트너사라서 이 서비스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매장 다 돼요 그러면 아무데나? 그게 문제예요. 사용처의 차이가 큰데요. 삼성페이는 마그네틱 단말기에서 다 사용할 수 있고 애플페이는 NFC 단말기 보유 가맹점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이 한 300만 개 이상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마그네틱 단말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페이는 국내 거의 모든 매장에서 지금 이용이 가능한 반면에 NFC 단말기를 보유한 가맹점 전체의 5%에서 1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애플페이를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전국 편의점에선 다 쓸 수 있고 또 코스트코나 백화점, 일부 백화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 스타벅스,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 같은 이런 신세계 그룹 계열 매장에서 애플페이를 우리가 아직은 사용할 수 없고요. 또 왜요? 네. 여기서 안 열어준 건가요? 그렇죠. 등록을 안 했습니다. 또 버스랑 지하철을 비롯한 교통카드 등록도 아직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스타벅스에서 이걸 안 열어줬냐? 그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스타벅스나 이마트 모두 NFC 단말기를 보유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안 쓰는 이유가 자체 뭐 만들어 놓은 거 그렇죠. 아니에요? 쓱페이가 있어요. 저도 거의 써본 적이 없긴 하지만 쓱페이를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애플페이 도입에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대로 가면 스페이 키울 수 있는데 잘 모르네. 그렇죠. 삼성페이 역시 스페이도 스페이인데 스타벅스의 사전 충전금이 거의 은행 수준이에요. 돈이 그렇게 많아요? 네, 여기는 왜냐하면 스타벅스의 마케팅은 충전식 선불 카드를 거의 대중화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크레딧을 줘요. 별이라고 해서 그거 모으면 등급이 올라가면 더 많은 혜택을 줘. 이게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누적되냐 거의 한 1조 원 가까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야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인터넷 전문은행 못지않은데 이걸 공개하란 말이야? 그 구태여 애플하고 같이 할 이유가 없어. 삼성페이 할 때도 1년 반 정도 늦게 진입을 했어. 아마 볼 거예요. 근데 쓱페이가 전혀 인지도가 낮아. 그러다 보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갈아타면 좋긴 좋은데 뭐 시스템 구축할 필요도 바로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왜냐하면 여기 수수료 내야 돼요. 카드사들 이제 애플페이 쓰게 되면 0.15%포인트 결제 건마다 수수료 내야 되는데 현대는 감내하겠다는데 나머지 카드사들은 야 삼성페이는 지금 수수료 안 내는데 그걸 내야 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MZ세대들이 빠가 많아. 애플 좋아하니까. 네. 어제 10시까지만 17만 명이 등록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 상당 부분 이제 왜 긴장을 하느냐. 이게 전 세계의 이 비자에 의해서 2위예요. 결제 금액만 한 6조 달러. 그러면 국내 1위 삼성페이는 어느 정도냐. 애플페이의 3% 수준이어서 이제 국내 시장 수성하기 위해서 조금은 삼성도 긴장을 할 겁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 있잖아요. 김혜민 기자. 이게 사실은 갤럭시, 삼성페이 요게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20, 30대 젊은 층 위주로 해서 충성도가 높은 휴대전화기고 그러면 애플페이가 들어왔으면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도 좀 높아지려나요, 애플이? 제 생각에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큰 영향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을 쓰는 이유는 애플페이 때문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아닐 거고 이 애플의 그 감성, 우리 갬성이라고 말하죠. 이 갬성 때문에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애플로 넘어갈 이유는 사실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애플페이 늦게 들어온 거죠, 외국에 비해서. 그렇죠. 맞아요. 좀 늦게 들어왔어요. 우선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NFC 단말기 보급이 한국은 그 자체로서 늦습니다. 그게? 네, 그래서 현대카드가 사실은 이거를 NFC 단말기를 앞으로 우리가 다 깔겠다. 보급을 하겠다. 그 조건으로 들어온 거예요. 현대카드가. 아까 저한테 물어보셨죠. 왜 현대카드가 독점 사용권을 갖고 있냐. NFC 단말기 때문에. 그렇죠. 현대카드가 우리가 비용을 제시하겠다. 그래서 들어온 건데 또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왜 다른 카드는 안 되고 현대카드만 쓸 수 있냐. 이게 금융법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리 정부 당국에 제동이 걸렸고 현대카드가 그러면 현대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도 쓸 수 있게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조건을 걸고 나서 이번에야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애플페이가 2014년 지금 70여 개 국가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것 때문에 애플 폰으로 바꾸느냐. 2016년 중국하고 일본 들어가 봤더니 이것 때문에 이제 바꾸지는 않더라. 왜냐하면 20, 30대가 대중적인 건 맞지만 사용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폰이 너무 비싸. 이것 때문에 이걸 갈아타기에는 우리는 또 삼성페이 혜택이 너무 커. 교통부터 시작을 해서 문 여는 거 자동차 뭐부터 시작을 해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MZ세대가 얼마나 이걸 파고드느냐에 따라서 아마 조금 시장은 내년까지는 두 자릿수 이상 애플이 가져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달앱 얘기 좀 해보죠. 네. 배달앱 이용자 확 줄었다는 보도 있던데요. 이거 배달앱 비용이 비싸서 그런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얼마나 줄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달 2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배달앱 3사 있죠. 배달앱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입니다. 여기 앱 사용자 수가 2,900만 명 정도인데요. 이게 되게 많은 숫자인 것 같지만 사실 3개월 연속 감소한 숫자예요. 지난해 2월, 같은 해 2월과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엔 3,50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8.5% 정도 떨어진 거죠. 네. 많이 떨어졌고 사실 많은 사용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 배달 비용 너무 비싸요. 게다가 진짜 비싸. 네, 배달 비용뿐만 아니라요. 이 사실은 음식 값에도 배달 비용 일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같은 음식점인데 직접 가서 음식을 먹는 것과 내가 이걸 배달시키는 것과 같은 음식인데 음식값이 다릅니다. 네, 이러면서 이용자들이 불신을 갖게 됐고 저 같아도 이제 배달시킬 거 그냥 차라리 내가 차로 가서 포장해서 가져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이용자 수가 줄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5,000원, 6,000원 하는 것도 있는 거죠, 배달비. 정말 많아요. 저 최근에도 이용해 봤는데요. 조금 거리가 멀면요. 5,000원, 6,000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내봤어요. 근데 7,000원까지는 좀 손이 안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애들이 그냥 했더라고. 전 속 아파서 그냥 내가 걸어가서 가져왔을 텐데. 네. 근데 소장님 이거 배달비가 이렇게 올라가면 가격으로 누군가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배달 라이더들이 많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지도 않은 것 같고요. 네. 배달 이용자 줄면 음식점 매출 줄잖아요. 음식점 손해예요. 라이더도 수입이 줄어요. 소비자도 모두가 다 피해요. 근데 플랫폼 업체들조차도 우리도 이제 이 경비가 과다 지출돼서 별로 이득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 이제 배달 업체들이 흑자 전하는 건 아니야. 근데 흑자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를 들면 쿠팡이츠나 배달민족 예를 들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가 우리나라 와서 할 때부터 독과점 문제 계속 제기됐어요. 1, 2, 3위가 다 걔네 거야. 쿠팡이츠 빼고. 그러면서 우리가 했던 게 지자체에서 이제 배달 앱을 하거나 아니면은 쿠팡이츠처럼 이제 국내에서 하나 더 집어넣는 건데 고민해야 돼요. 여기다가 독과점 가지 않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넣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런 이제 이 배달 비용이 점점점 소비자들이 이제 부담스럽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마 배달업 자체에도 뭐 단건 배달이 아니라 알뜰 배달, 묶음 배달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텐데 걱정되는 건 묶어서 하면 짜장면 불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오래 걸리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 끌어올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이인철 소장 김혜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